인천을 충격에 빠뜨린 참극, 그리고 의심받는 가짜 승려의 그림자. 2012년 5월 대한민국 인천시 부평구의 한 평범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은 전국을 공포와 충격에 몰아넣었다.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서로 자매인 김서연, 당시 30세과 김서연, 28세이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도시에서 작은 행복을 쌓으려 노력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들이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났다. 범행의 수법은 너무나도 잔혹해서 초동수사에 투입된 형사들과 감식을 맡은 과학수사대마저 말을 잇지 못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금품 피해 또한 없었다. 누군가가 자매의 신뢰를 얻어 아파트에 들어온 뒤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역력했다. 살인 장소에는 산만하게 흩어진 가구들, 깨진 유리잔, 벽과 바닥에 번진 핏자국, 그리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손길의 흔적만이 남았다. 이 사건이 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선찬, 간견과 명상 모임을 이끌었던 현 스님이라는 인물이 주요 용의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혜우는 평소 승복을 곱게 차려입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생상담, 불교적 교훈, 마음치유 명목의 강연을 자주 열었다. 지역 언론과 SNS 등에서 그의 존재는 현대의 도인이나 도심 속 멘토로까지 추앙받으며 수많은 신도들이 그의 간견장을 찾아 마음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서연 역시 바로 그 모임의 단골 참석자였으며 일부 이웃들은 며칠 전부터 건물 인근에서 승복 차림의 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혜운이 실제로는 정규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승려였고 도심을 떠돌며 일정한 거처 없이 신도들과 가까운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과거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력 용의자가 알려질수록 사건 현장에 남은 단서와 간견장 참석자 명단, 통화 내역 등 현과 두 자매의 접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인천경찰청에 쏟아졌다. 각종 매체들은 현대도심의 광신과 뒤틀린 영성, 신뢰를 범죄로 바꾼 가짜 승려의 실체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앞다투어 내보내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확산됐다. 여성, 특히 혼자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피해자 언니의 친구는 서연이는 종종 명상 모임에 다녔고 사람들에게 고민을 잘 이야기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스님도 몇 번 만난 적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종교와 상담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사입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수수께끼 같은 피해 현장, 교묘하게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희운의 정체, 그리고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란 두려움이 함께 맞물리면서 인천발 살인사건은 전국적인 사회 불안으로 번져갔다. 경찰은 일반적 강도나 원한 범죄와는 다른 은밀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 양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도심 속에서 공인된 인간성과 영성을 내세운 한 인물이 순식간에 전 국민적 경계 대상, 그리고 악몽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천의 평범한 일상에는 한동안 씻기 어려운 불안과 상실, 그리고 종교 던떠 상담 관련 범죄에 대한 뼈아픈 교훈만이 남았다. 2012년 5월 15일 아침의 충격적인 발견. 2012년 5월 15일 화창한 봄날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는 차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이 조용하던 단지가 순식간에 끔찍한 사건의 무대로 변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전 9시경 김서연과 김서연 자매의 친구 박미진은 약속대로 그들의 집을 찾았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연락이 잘 닿던 둘이
이날따라 문자를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아파트를 방문한 것이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미진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느낀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두 자매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집에 있어. 아무 대답도 없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오자 박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묘한 음산함이 감돌았다. 커튼이 꽉 닫혀 있어 거실은 암전하게 어둡고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거실 안쪽에는 책상이 기울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이 불안정하게 기울어졌고 벽 한쪽에는 검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다. 한 걸음 들어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녀는 또 한 번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아, 서연아 하고 외쳤다. 그때 거실 구석 쪽에서 곧게 이어진 붉은 자국이 그녀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불길한 기운에 이끌린 미진은 뒷걸음질하면서 그 자국을 따라가다가 이내 두 사람이 뒤엉켜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 첫 순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그 찰나 김서연과 김서현임을 알아보고 미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안 돼, 서연아, 서연아. 그녀의 절규 소리에 놀란 옆집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비명이 터졌다.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박미진은 즉시 펫비리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이후 곧장 관리사무소 직원, 이웃들이 하나둘 현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파트 복도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현관 앞에는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주민들, 안에서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진, 그리고 급히 현장을 통제하는 경비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할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현장이었음을 기억하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평소 조용하고 다정하던 집인데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처음으로 현장을 목격한 박미진은 이후 장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해 집안을 통제하는 내내 그녀는 멍한 얼굴로 왜 우리 서연이한테 왜 이렇게 라는 말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 아침에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던 절규와 참혹한 현장의 냄새, 그리고 주검 앞에 무너진 친구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기억 깊숙이 각인되었다. 인천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그 비극의 아침은 피해자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결코 잊히지 않을 상흔을 남겼다. 경찰의 수사 개시, 잔혹범죄의 흔적 인천청, 강력계와 과학수사팀, 그리고 관할 지구대의 경찰관들은 현장 신고 30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다. 내부로 진입하던 순간 경험 많던 형사들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참혹한 현장에 일시적으로 말을 잃었다. 집안은 전형적인 강도 침입의 형태와 완전히 달랐다. 현관문에는 외부 흔적이 없고 귀중품이나 전자기기가 전혀 사라진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일상의 물건들만 흐트러진 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부서진 유리컵, 엎어진 플라스틱 의자, 바닥에는 피가 마른 자국이 여러 곳에 이어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와 주방 입구 근처, 두 지점에 각각 시신이 크게 쓰러져 있었고 옷가지와 소지품이 방안을 어지럽게 덮고 있었다. 법의관과 감식반원들은 즉시 위생장갑과 신발 커버, 마스크를 착용한 뒤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피해자들의 맥박과 동공 반응을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으로 추정되었다.
김서연은 목부 위에 깊은 베임이 있었고 혈흔이 상체와 바닥에 집약되어 있었다. 동생 김서현의 경우 흉부에 짧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칼에 찔린 자국이 4군데나 관통되어 심장 근처까지 손상된 것으로 보였다. 감식팀장은 수사 기록에 아래와 같이 남겼다. 흉기에 의한 치명상 피해자들은 2~4시간 전을 즈음해 일시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방어흔은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손등과 팔뚝에 블록방어 흔적이 관찰됨. 형사들은 곧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피로 얼룩진 바닥에는 범인이 신었을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주방 싱크대와 물기 묻은 손잡이, 식탁 위 나뭇결에는 혈흔과 혈액이 범벅된 지문과 손바닥 일부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범행 직후 식기세척기 쪽에서 손과 혹은 흉기를 대충 씻고 떠난 정황을 시사했다. 특이한 점은 시신 주변에 어떤 종교적 소품이나 난장, 위협 메시지 등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직 현장 내부의 혈흔 패턴 물건, 배치 피해자들의 사체 위치, 이 3가지 단서만이 범행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었다. 현장 책임을 맡은 박 형사, 경찰 경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누군가가 명확한 분노 또는 증오를 품고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단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충동적 살인이지만 계획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침착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수법은 예사롭지 않았죠. 딱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웠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그 집의 동선을 알아왔다는 점이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들어왔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충분히 경계하지 않았다는 의미, 즉 신뢰관계에 기반한 접근이었을 확률이 컸다. 수사팀은 모든 창문과 출입구의 개폐 흔적, CCTV가 설치된 현관과 로비, 그리고 비상계단, 지하 주차장 등 진입 경로와 이탈 경로를 꼼꼼히 체크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범인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고 진술을 통해 특별히 수상한 인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사건 초동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는 이 사건이 단독하자 단순 도구적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심리적 관계성을 염두에 둔 지능형 범죄로 판정했다. 그리하여 피해자 자매의 인간관계, 최근 주변에서 왕래한 모든 인물, 지난 몇 달간의 통화 기록, 메신저 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분석에 착수했다. 현장의 냉혹함, 특히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방식의 살인을 서슴지 않은 범인의 악독성에 수사팀은 사건을 곧바로 인천경찰청 우선 강력 배당 사건으로 올려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주요 언론들은 이런 경찰의 판단과 수사 과정, 차가운 현장 감식 후기를 신속히 다뤘고 사회적 공분은 순식간에 확대됐다. 이날 이후 한국 사회는 단순한 강력 사건, 그 이상을 예감하며 긴장된 시선을 아파트와 경찰청, 그리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에 집중하게 되었다. 수사 확대,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의 실체, 참혹한 범죄의 흔적이 남겨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가 경제적 목적의 범죄나 무차별적 강력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인 김서현 자매와 주변 인물들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다. 먼저 두 자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연락처, 메신저 내역, 최근 통화 목록,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자매는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각종 동네 모임, 취미클럽, 그리고 소규모 종교 명상 모임 등 다방면에서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니 서연은
친화력이 좋아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였고, 동생 서현은 조용한 성격이나 언니를 따라 외부 활동에 종종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히 제한적인 가족 친척 이외에도 이웃, 회사 동료, 동호 회원,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자매가 자주 참석한 멘토링 및 불교 명상 모임에서 만난 인물들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 모임에서 간견을 주도하던 특이한 인물, 바로 희은 스님이라는 자칭 수행자의 존재에 주목했다. 희은은 정식 승적이 없는 무등록 승려로 여러 명상회와 여성 후원 모임을 순회하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심상치 않은 진술들도 있었다. 회사 동료는 서연 씨가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호소하며 외부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은 지난달 자매가 집 근처에서 어떤 남성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봤다. 당시 그 남성은 머리가 짧았고 승복 또는 회색 누비못을 걸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동호회 친구 박지수는 경찰 조사에서 한동안 서연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며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곧잘 불안해하거나 새벽에 전화도 늦게 받고는 당황하던 기색이 컸다고 회상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가까운 남성 인물, 특히 강연 모임에서 자주 만난 인물,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최근 들어 재차 접근한 인물 위주로 좁혀졌다. 동시에 자매의 가정 내 불화, 직장 내 괴롭힘, 별다른 경제적 갈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 사적 원한 혹은 복합적 감정이 사건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은 이후 두 자매가 참석한 소규모 명상 모임 명단을 입수하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모임에 참석했던 인원 전원에 대해 단기 집단 신문을 실시했다. 예의상 남겨진 간견 후기, 참석 시간 및 식사 장소,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진까지 수백 건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일정이 겹치는 인물 및 최근에 두 자매의 아파트 근처에서 포착된 인물들과의 교차 지점을 찾았다. 아울러 두 자매와 특별히 가까웠던 친구 몇 명에게는 심리상담 인력과 함께 깊이 있는 추가 탐문을 병행했고, 자매가 겪었던 심리적 압박, 새로운 고민이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간접적 증좌를 확보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점점 참극의 이면에 사회적 신뢰와 친밀감을 연기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들의 감정과 약점을 파고든 치밀한 조종자, 즉 가짜 영적 지도자의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매와 이 인물 사이에 정확히 어떤 심리적 인적 결속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위해 관계망표, 타임라인, 인물별, 주요 진술 등 수사 자료를 빠짐없이 업데이트하며 밤샘 분석을 진행했다. 한편 피해자 주변 친구와 가족들은 평범하고 모범적이었던 언니, 동생이 무참히 희생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은 점점 더 복잡한 비밀과 당혹스러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와 관계망 추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두 자매와 범인의 접점은 거미줄처럼 엉켜가며 사건의 진실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 본격적으로 좁혀지는 수사의 방향. 경찰은 자매의 복잡한 인간관계망에서 수십 명의 인물을 신문하고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제보와 실마리 중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수사의 터닝포인트가 된다. 사건 당일 새벽, 현장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의 CCTV 자료가 분석 대상에 올랐다. 담당 형사는 수백 개 프레임을 반복 재생하던 중 범행 당일 이른 새벽, 비교적 키가 큰 남성이 검은 모자와 여유로운 회색 상의를 입고 아파트 쪽으로 종종 걸음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는 얼굴을 모자로 일부 가렸고 발걸음이 젠듯했다. CCTV 해상도가 다소 떨어져 식별은 쉽지 않았으나 이 남성이 몇 번이나
아파트 입구 근처를 서성이더니 이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상으로 그 남성이 사라진 후 20분쯤 뒤 출입구에 같은 카메라에 다시금 등장하여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나가는 장면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맞은편 빌라, 인근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된 추가 방범 카메라 영상도 수거해 경로를 일일이 대조했다.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범인이 현장에 2번 출입했고 좌우 손에 검은 비닐봉지와 작은 천가방을 번갈아 들고 있었던 것이 포착됐다. 현장 초동 감식에서 확보한 손바닥 혈흔과 문 손잡이에 미세하게 남은 핏자국, 그리고 식탁 위에서 나온 일부 혈흔이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었다. 국과수로 송부된 DNA 채취 샘플들은 피해자와 일치하는 것 외에 일부 남성 DNA 타이핑이 검출되었다. 지문 감식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지문의 형태가 완전하지 않아 지문 신원 정보는 곧장 특정되지 못했다. 수사가 가장 활기를 띈 지점은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의 당이 면담에서 비롯됐다. 그날 밤 11시경 인근 PC방에서 누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퇴장했다는 직원의 증언이 들어온 것이다. 그 직원은 계산하며 손에 피가 묻은 듯 티슈로 닦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PC방의 출입 카드 로그 기록과 CCTV까지 모두 뒤졌다. DB 추적 결과 해당 시간대 접속 기록이 남아있던 PC에서 범행이 일어난 주소지 근처의 지도,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명상 지도자, 심리상담, 관련 인물에 대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 익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했으나 전자금융 거래와 연동된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에서 이 주변을 자주 오가던 인물 한 명이 좁혀졌다. 더욱이 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새벽녘 익숙하지 않은 남성이 아파트 입구에서 자주 보였다는 증언과 언젠가 등산복과 승복을 섞어 입은 것 같은 특이한 복장을 기억해낸 또 다른 목격자의 정보가 겹치면서 수사는 본격적으로 구체적 피의자를 좁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자매와 최근 몇 달간 연락이 잦았던 남성들, 명상 모임 및 심리치유 강사, 그리고 희은이라는 법명을 쓰던 승려 행세 남성을 우선 집중 관찰 대상에 올렸다. 동시에 과학수사팀은 손바닥과 혈흔, DNA 매치 여부를 위해 전국 거주자 신원 DB와 빠르게 대조를 진행했다. 이렇게 쌓여가는 과학적 단서와 복수의 직접 간접 제보들, 그리고 정밀한 CCTV 동선 분석이 실마리가 되면서 경찰 수사는 드디어 실질적 실체와 얼굴을 잡아낼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다다랐다. 이 첫 번째 단서는 단순한 심증에서 확실한 물증으로 수사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본격적인 용의자 특정과 신속한 신병 확보로 나아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어두운 과거, 청각장애 여성과 거짓 승려의 그림자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피의자 혜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던 한 여성의 이름을 뜻밖의 접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희.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 3급을 안고 살아온 미희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성장했다. 비장애인과의 소통이 항상 어렵고 경제적 여건은 불안정했다. 천신만고 끝에 마사지숍에서 일자리를 얻어 간신히 자립의 삶을 이어나가던 중이었다. 수년 전 미희는 우연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는 동료의 권유로 작고 허름한 불교 명상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 그곳에서 혜운이라는 남성을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을 진짜 사찰에서 10년 수행한 도반이라 소개하고 청렴하고 남다른 심성을 가진 것처럼 포장했다. 남들과 달리 미희의 말을 조심스럽게 메모지에 받아쓰는 정성, 늘 다정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 그리고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에 미희는 점차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인생 상담을 받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혜우는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과 기대를 불어넣었다. 그는
너의 아픔은 내 업예 이자 숙명이라고 말했다. 미희는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겪던 시기에 자신을 특별히 이해해주는 이 남성의 존재에 감동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우는 돌연 그녀에게 영적으로 연결된 인연이라며 좀 더 사적인 만남과 미래에 대한 암시를 주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혜우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미희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고 명목은 시험비, 수련비, 장학금 모금 등 다양했다. 미희는 자신의 생활비 일부라도 기꺼이 내어주었다. 이후 혜우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남겨진 미희에게는 금전 손실보다 심각한 정신적 공허와 배신이 더 큰 상흔을 남겼다. 주변 사람들조차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언어장벽 청각장애에서 오는 자격지심, 그리고 외로움이 복합되어 혜운에 대한 기억은 분노와 동시에 미련처럼 남아있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살피는 중 미희가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실려간 내역까지 확인되자 그 충격과 상처의 깊이가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혜운의 정체와 범행 사실이 전국 뉴스에 등장했을 때 미희는 TV 속 그 얼굴이 자신을 참혹하게 이용한 이와 동일인임을 직감적으로 알아보았다. 그제야 미희는 자신이 개별적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가짜 승려의 거미줄 같은 사기와 감정 조종에 수많은 약자들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의 상처는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종교적 기망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에피소드는 결국 범인의 범죄 행각이 단순히 육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약자와 외로운 이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신뢰와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교묘히 감정적 금전적 착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강연장으로 되돌아온 흔적, 혜운 현우의 변신과 실상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희운이라는 이름을 내건 한 남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국 각지의 명상센터, 불교문화회관, 정신수양 세미나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가 다녀간 곳은 적어도 11개가 넘었고 초빙 이력이나 명확한 신분 확인 없이 오직 영적 상담 가능, 해탈로 이끄는 법문이라는 추천만 남아 있었다. 이 남성, 본명 박현우, 자신을 희운 스님, 마음치유자로 소개했지만 그가 정식 승복이나 교단과 공식적으로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주변에 늘 읽기 쉬운 불경 복사본, 직접 송을시로 쓴 명상일기, 그리고 생기 넘치는 미소와 인자한 말투로 여성 중심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경계를 무장해제시켰다. 법문이라는 이름의 미끼 현우가 즐겨 사용한 강의 주제는 내면 치유, 고해소식 명상, 가업과 업장 소멸 등 흔히 생활과 정신적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들릴 만한 것이었다. 세미나가 시작되면 그는 고요하게 합장을 하고 차분하게 좌선했다. 참가자들은 그 품위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자연히 이끌렸다. 강의 말미에는 질문 시간을 만들어 모든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상당수 참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고통이 깊을수록 업, 예, 도 강하다. 그러나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며 종교적 위로를 건넸다. 이 유형의 접근은 특히 가족 내 갈등, 연애 문제, 건강 불안, 경력 단절 및 외로움에 매인 여성들에게 강한 신뢰를 일으켰다. 전문 심리 상담자도 아닌데 반쯤 신비롭고 반쯤 일상적인 언어로 내적 상처를 어루만졌던 현우의 문장은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112 상담의 명목, 그리고 은밀한 접근,
그는 대규모 모임 직후 종종 일일 상담을 자처했다. 누구든 추가로 상담을 원하면 연락처를 남기라 했고 별도의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블라인드 메신저로 참석자를 모았다. 여기서부터 피해자들은 오롯이 흄과의 개인 상담에 영적으로 의존하며 심리적으로 더욱 종속되는 구조에 들어섰다. 초기엔 다정한 말과 구체적인 명상법만을 알려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 수위는 점점 더 내밀한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감춰둔 감정, 가족사 등 사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오직 자신만 이해해주는 존재라는 영적 구원자 판타지를 심어줬다. 그 빈틈을 파고든 현우는 진정한 각성, 업장의 소멸을 위해선 일회성 나눔이 필요하다라며 수십만 원 상당의 기부 헌금을 유도하거나 간혹 자신만의 비밀 수행 장소에서의 특별한 치유 의식을 제안했다. 드물지 않게 일부 여성은 심리적으로 현우에게 의존했고 치유의 이름 아래 금전적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경계를 넘는 희생을 하도록 회유당했다. 조직화되지 않은 흄파의 확산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혼돈과 흩어짐의 감정만이 남았다. 뚜렷한 종파나 사단도 없었으며 오직 개인적으로 험한 세상을 견디는 법, 은인이 되어 감사를 남긴다는 후기들이 인터넷 게시판, 맘카페, 블로그 등에 무수히 남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2010-2012년 사이 흄슬에서 며칠씩 동거한 뒤 금품을 잃고 고소도 포기한 사례가 전국 다수 드러났다. 그중엔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스스로를 탓한 여성 피해자도 많았다. 감미로운 거짓말과 숨겨진 조력자로 포장된 그는 실제론 종교적 구원의 틈을 이용한 냉혹한 포식자였다. 사회와 수사의 시선 경찰과 전문 심리분석가는 이 과정 자체가 단발적 강단 범죄가 아닌 장기적 사기와 내면 심리 침투를 바탕으로 한 연속 범죄의 패턴임을 강조했다. 진정성 있는 신앙 또는 심리적 치유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허술한 제도와 검증 체계를 틈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피해자 다수는 사건 이후에도 나만 바보였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두려움 탓에 경찰 진술조차 거부했다. 현우가 전국을 돌며 확장시킨 이름 없는 모임, 공식 등록도 없는 임의 종교 집단은 수사당국의 떠돌이형 성범죄 경제범죄의 새로운 경고로 자리 잡았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의 숙제 경찰신문에 응한 한 참가자는 말했다. 나를, 또 우리 엄마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음엔 어떤 위로를 듣게 될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고통이 나아질지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게 됐죠.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착각이었더라고요. 현우 흄가 남긴 상흔은 단지 경제적 손실, 정신적 동요만이 아니었다. 신뢰라는 한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안전망과 검증, 사회적 경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듯 강연장의 조용한 빈자리들, 그리고 한때 서로 의지하며 법문을 들었던 참가자들의 상한 표정 위에 가짜 승려의 치명적 유혹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김자매의 회상. 신뢰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에서 비극적 사건이 있기 전까지 김서연과 김서현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적막한 집에서 단둘이 성장한 두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서연이 우연히 참석하게 된 마음치유 강연이 두 자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첫 만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신뢰 처음 간견장에 함께 간 날, 서현은 언니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혜우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스한 미소, 그리고 다정한 시선으로 누구든 치유받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느껴온 불안과 우울, 그리고 복잡한 가족사로 내면의 상처를 숨기지 못했고 그 연약한 부분을 혜운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포착했다. 강연이 끝난 후 언니와 동생은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란 모호한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각종 명상법과 수행일지, 긍정적 에너지의 중요성까지 혜운에게 개인 지도를 받는다며 동생에게도 함께 해볼 것을 권했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언니의 달라진 표정,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에서 희미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편지와 속마음 두 사람의 미러 간혹 서연은 밤늦게까지 깨어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라는 문자와 짧은 메모를 남기곤 했다. 서연은 언니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기에 언니조차 그런 작은 배려와 위로에 기댈 만큼 지쳤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언니의 변화는 한동안 두 사람 모두에게 훈훈한 감동처럼 퍼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매의 집에는 뜻밖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혜운이 유독 언니와만 자주 연락하는 듯 보였고 가끔씩 집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퇴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서연의 마음 한편에선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균열의 시작, 불안의 커짐. 이따금 서연은 언니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너무 많은 걸 의심하지 마. 그저 상담일 뿐이잖아. 우리를 도와주려는 분이야 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두 사람 모두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특히 어느 날 혜운이 자매에게 비밀 명상 의식을 제안하며 단둘이 어딘가 따로 만나자고 한 적이 있었다. 서현은 불편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며 거부했지만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사건 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조심스럽고 무거워졌다. 결정적 사건, 임신과 혼돈,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서연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였다. 그 임신의 현실 앞에서 자매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눈물이 흐르는 밤을 보냈다. 언니는 큰 결심 끝에 임신 중절을 선택했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다. 서연은 극도의 죄책감과 공허함에 시달렸고 동생은 언니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혜운과의 모든 관계를 단칼에 끊으려 했다. 집을 옮기고 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든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남았다. 마지막 메모와 두려움의 말 비극이 벌어지기 전날 서연이 남긴 메모에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게 둬선 안 돼.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마지막 밤에 두 사람은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지나치게 믿은 게 어리석었을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게 잘못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적막한 새벽을 맞이했다. 신뢰와 어리석음, 그 흐릿한 경계 부모로부터도 충분히 돌봄받지 못했기에 김자매에게 혜운은 잠시나마 진짜 가족 혹은 삶의 버팀목과 같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애초에 그 모든 위로와 상담, 선의가 허상일 뿐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희망과 불안, 신뢰와 의심, 용기와 두려움. 김자매는 그 모호하고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끝내 더 이상 건너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던 것을 마지막까지 후회했다. 단서의 좁혀짐, CCTV, 흔적, 그리고 목격자 자매의 참사가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나자 수사는 초조함과 결연함이 교차했다. 이제까지 확보한 심증과 단편적 진술만으로는 용의자를 압축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과학수사와 물적 증거 확보에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촘촘히 이어지는 CCTV 분석. 가장 먼저 경찰은 아파트 단지와 주변 일대에 분포한 폐쇄회로 CCTV 카메라 20여 대를 전수조사했다. 각각의 영상은 10여 시간에 이르렀고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조명이 어두운 곳도 많았다. 담당 형사들은 밤을 새우며 프레임마다 움직임을 분석했다.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의심스러운 남성 한 명이 자매가 거주하는 동의 현관 앞에서 수차례 포착됐다. 그는 검정색 모자와 회색 점퍼를 착용했고 고개를 자주 숙인 채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출입구 근처를 서성거렸다. 이 남성은 약 27분에 걸쳐 주변을 한 바퀴 돈 뒤 곧장 엘리베이터로 탑승했으나 카메라 각도가 사각지대에 걸려 결정적 얼굴은 미확인 상태였다. 아파트 앞 편의점, 맞은편 카페, 모퉁이 골목에 이르기까지 추가 분석이 이루어졌다. 용의자는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등장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또는 미리 동선을 파악하듯 수시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거나 건물 유리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과학수사, 남겨진 작은 흔적의 가치 현장 조사팀은 당시 자매 집, 문손잡이, 가스렌지, 거실 탁자 등에서 미세한 섬유질과 혈흔을 채취했다. 특히 출입문 도어락 주변엔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지문 일부와 혈흔 DNA가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를 긴급 감정에 붙였다. 결과 일부 유전자 정보가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 항목과 일부 유사성을 보이나 최종 확정은 곧장 어렵다는 통보가 돌아왔다. 단, 지문 패턴과 혈흔의 일부에서 같은 인물이 며칠 전 인근 PC방 출입구에서 포착된 바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는 용의자가 단순 침입자나 노상 강도가 아님을 시사했다. 뜻밖의 목격자와 부가 증거 사건 당일 이른 새벽 인근 버스 정류장에 출근을 위해 나온 주민 박모 씨의 진술이 추가 단서가 되었다. 그는 낯선 남자가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며 승복 비슷한 회색 옷차림이라 무슨 수행자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역시 전날 밤 당직 중 현관을 초조하게 드나드는 남성이 있었는데 웃으며 짧은 인사만 건네고 곧바로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경비원은 눈길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듯했다고 기억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건 전날 밤 편의점에서 손에 상처 밴드를 감은 남자가 에너지 음료와 일회용 면도기를 대량 구입해 갔다고 회상했다. 이 정보는 과학수사팀이 수거한 흔적과도 일부 일치했다. 실제로 자매집 화장실 쓰레기통엔 사용된 면도기 포장과 미쳐버리지 못한 밴드 껍질이 발견됐다. 압축된 동선, 좁혀지는 용의자 경찰은 확보된 CCTV, 지문 DNA,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용의자의 범죄, 전후 동선을 이어나갔다. 사건 당일 새벽 04:01 용의자가 아파트를 빠져나가 인근 골목으로 사라지고 약 30분 뒤 PC방에 20여 분간 머문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용의자는 인터넷으로 일기예보, 위치정보, 그리고 명상 모임 연락처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았다. 그 직후 다시 CCTV에는 같은 복장의 남성이 근처 산책로로 종종 걸음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경찰은 주변 통신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분석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정 핸드폰 단말기의 신호가 반복적으로 포착됐음을 밝혀냈다. 결론으로 향하는 수사팀 과학수사와 영상 분석, 정황 증거, 그리고 다양한 목격자의 정보가 하나둘 모이면서 수사팀은 용의자의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그릴 수 있었다. 특히 승복 차림, 반복된 접근, 예민한 눈빛과 신중한 이동 경로 등은 단순 우발범과 달리 치밀한 준비와 사전 조사를 시사했다. 드디어 경찰은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주요 용의자를 특정, 범인의 신원 및 범행 동기, 도주 경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 수사는 더 이상 막연한 추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단서 좁혀가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연쇄 비극, 도주와 새로운 범죄 김자매 사건 이후 지역 사회는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경찰이 용의자의 실체와 신원을 점점 좁혀가던 그때 믿기 어려운 연쇄적 비극이 다른 지역에서 이어졌다. 범죄가 일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사찰 숙소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한 것이다. 도주, 방황과 위장의 심리 용의자는 자매 사건 이후 곧바로 인천을 벗어나 인적 드문 지역으로 이동했다. CCTV 분석을 통해 마지막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외모를 변경하며 도주했다. 모자를 바꿔 쓰고 평범한 등산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주요 도로 대신 골목길과 소도시의 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활용했고 화장실에서 머리 모양을 급히 바꿈으로써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범인은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현금만을 소지한 채 운영하지 않는 여관, 찜질방, 사찰부설 무료 숙소 등을 전전했다. 경계가 허술한 것을 노려 일반적인 투숙객 행세를 하며 이따금씩 명상이나 봉사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수행승려 혹은 방문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모집 공고가 없는 지방 사찰까지 거처를 옮겼다. 경기도 사찰의 새로운 참극 며칠 뒤 경기도의 한 작은 산사에서 경찰에 긴급 신고가 들어온다. 사찰 한편에 마련된 방문객 숙박동에서 10살 여아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현장은 침구가 흐트러지고 벽에는 붉은 손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부근에서 발견된 짧은 사과 편지와 기도문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유일한 단서였다. 추적팀은 바로 숙소 CCTV와 방문자 로그, 목격자 별탐 별도의 사찰 봉사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전날 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남성이 근처 행사에 참여했다며 단기 숙박을 요청했고 검은 모자와 얇은 승복 차림이었다고 했다. 그는 불과 새벽 2시 무렵까지 복도를 배회하다가 해 뜨기 직전 사라졌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사건 현장 부근에서는 희미하게 땀이 묻은 작은 면도칼과 반쯤 찢긴 가방, 그리고 범인을 연상케 하는 필체의 사과문이 수거됐다. 짧은 사과문에는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업장이 깊었을 뿐이다. 라는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비극에 대한 사회의 충격 피해자 가족과 사찰 관계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를 가까이에서 보살피던 노승은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쓴 자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진술했다. 조용한 산사 분위기는 눈물과 분노에 뒤섞였고 소문은 인근 읍내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 언론은 두 얼굴의 도망자 사찰까지 침투했다는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수사팀은 범인이 현장에서 남긴 필적, DNA,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동일범임을 확신했다.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과 머리카락, 지문 일부는 이미 자매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경찰 특수팀의 전국 추적 경찰은 즉시 관할 지역 연계 수사본부를 구성, 전국 주요 도시와 사찰, 숙박업소, 노숙자 쉼터 등지에 수배령을 내렸다. 교통 노선망 CCTV,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상, 통신 기지국 이동 기록, 사찰 출입 방명록 자료 등이 모두 뒤져졌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은 익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내 행방 문의, 사찰 추천 등 게시글 속 닉네임 유사자도 샅샅이 확인했다. 범인의 도주 행동은 점차 불안정해졌다. 먹고 자는 장소와 시간 간격이 줄었고 이동 거리는 짧아졌으며 심리적 압박에 쫓기듯 불면에 시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도주 중에도 역시
영적 상담, 치유 강연 등에 명분해 자신을 위장하려 했으나 점점 눈에 띄는 언행 불일치와 불안한 눈빛, 조급한 발걸음이 복수의 목격자에 의해 감지됐다. 재차 벌어진 비극의 의미 두 번째 범행의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아무 위험도 아닌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한 아이였다. 이는 혐의자가 단순한 우발 범죄자가 아니라 잔혹성과 충동성, 그리고 철저한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입증했다. 참극이 이어지며 전국 각지 사찰과 사회봉사기관, 주민센터는 외부 방문자에 대한 감시와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비극은 사람들의 삶 속에 씻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신을 남겼고, 신앙이라는 안전지대를 노리는 범죄의 위험성을 모두가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론 연쇄 범죄자의 도주와 새로운 범행은 수사팀과 사회 전체에 극한의 공포와 긴장감을 안겼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 지역 사회의 아픔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단순 검거를 넘어 전국적 경보와 예비 피해 방지, 피해자 심리 치료 대책까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국적 추적, 법의 그물망이 닫히다 경기도 사찰 사건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두 번의 극악한 범죄, 그리고 여아의 비극까지 이어지자 전국 민족 공포와 분노의 물결이 번졌다. 경찰청장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사회 안정과 약자 보호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전국 단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습니다. 그날부로 전국 경찰의 최우선 수배, 우범자 색출, 실시간 상황 공유 지침이 떨어졌다. 촘촘해진 경계선, 공격적 전국 공조경찰은 바로 인천 경기도를 넘어 전국 각 지방청, 산하지구대, 심지어 해양경찰과 교통경찰까지 동원해 행적 의심자 전수조사, 숙박 사찰 기차역 시우에버스, 터미널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준비된 형태였던 만큼 전국의 작은 사찰이나 무료 숙소, 외딴 산장에도 특별감시망이 펼쳐졌다. 경찰 특공대와 강력반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특이 동선, 버스, 기차, 택시 하차 기록, 통신사 위치 추적까지 샅샅이 분석했다. 각 지역 경찰은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죄 전과자, 과거 혜운, 박현우와 접점이 있는 심리상담소, 명상시설, 불법 영업 숙소까지 일일이 파견을 보냈다. 대형마트, 편의점, PC방 내부 CCTV, 그리고 지방산 사찰의 비인가 출입자 명단도 전수조사에 포함됐다. 시민의 제보와 미디어 확산 텔레비전,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서는 범인의 생김새와 도주 경로, 피해 사례가 실시간으로 확산됐다. 제보 전화와 온라인 신고가 폭주하자 경찰청은 익명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제보자 신원보호팀까지 신설해야 했다. 실제로 도주 기간 중 전라도 상간 한 찜질방에서 일하던 직원은 낯선 남자가 현금을 쓰며 자꾸 CCTV, 사각지대만 다녔다고 신고했고, 한 명상센터 원장은 새벽에 인근에서 거지 행사에게 사내가 사찰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목격담을 제출했다. 범인의 심리, 극한 불안과 오만의 흔들림 한편 범인 박현우는 경찰의 거대한 포위망과 가파른 압박에 차츰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건 후 첫 며칠간은 은신에 성공하며 짧은 시간 안도감을 느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시선, 뉴스 속 자기 얼굴, 늘어가는 검문에 불안이 커졌다. 배고픔과 외로움, 도주에 따른 심신피로, 그리고 언젠가 발각될 것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을 휘감았다.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른 아침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만 몰래 움직였다. 작은 모텔, 빈 공터, 사찰 뒤편 건물, 심지어는 산속 움막에서 나를 세웠다. 그는 몇 번이고 이만큼 피했으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한 번도 마음이 완전히 놓인 적은 없었다. 잠복작전,
점점 좁혀지는 법의 그물, 사찰 범행 한 달째. 경찰에게 결정적 제보가 도착했다. 남부 내륙의 외진 산사 안쪽, 평소 거의 사람이 오가지 않는 암자에서 새벽마다 누군가가 쓰레기와 라면 봉지를 몰래 버리곤 한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였다. 특수수사대는 곧장 현장 주변을 포위, 인근 등산로 계곡 등에 형사와 감시 장비를 은밀히 배치했다. 야간엔 적외선 및 열화상 카메라를 써 이동 흔적을 체크했고, 현장 주변의 전직 승려와 주민들이 우연히 접촉한 승복 차림의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가 다시 한번 확보됐다. 드디어 운명의 날, 이른 새벽 암자 뒤편 나무 더미 앞에서 누군가 희미한 손전등을 켠 차에 바닥을 뒤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형사팀은 조용히 접근, 순간 옷자락을 잡으며 당신이 박현우입니까? 라 외쳤다. 잠시 당황하던 범인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체포, 사회와 제도의 반향 범인이 체포되는 순간 현장에는 깊은 적막이 흘렀다. 오랜 잠복에 지친 경찰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SNS에는 법은 반드시 승리했다. 정의로운 사회의 첫걸음이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마을과 사찰은 장기간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절 금하며 트라우마 치료에 돌입했다. 체포된 박현우는 곧바로 포승에 묶여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조사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담담히 인정했다. 언론은 그의 얼굴과 참혹한 범행 동기, 스스로를 운명에 내몰린 자라며 진술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는 종교기관 임해 출입 통제, 명상 프로그램 운영자 신원 검증, 치유 상담 자격에 대한 심사 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 새로운 안전장치를 신설하였다. 시민들 사이에선 맹목적 신뢰를 경계하자, 이상한 사람에겐 반드시 신고하자는 공동체 규범이 꾸준히 확산됐다. 끝맺음이처럼 전국적 추적과 법적 대응, 그리고 사소한 단서까지 집요하게 붙잡은 경찰의 집념이 결국 또 한 번의 희생을 막았다. 사건은 결코 단순한 살인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마음의 빈틈, 제도의 허점, 그리고 공감과 경계의 균형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냉혹한 진술, 혜연우의 실체 체포된 직후 박현우 본명 혜연우는 경찰 수사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은커녕 메마른 무표정만이 드리워 있었다. 수사관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혜연우에게 물었다.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다. 남들이 나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준 몫은 고통과 배신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성장 배경과 내면의 균열 박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결핍을 경험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주기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마음을 닫았다. 그에게 외로움과 무기력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움이 쌓여갔다. 10대 초반부터 수차례 탈출과 폭력, 소년원 출입을 반복했으며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마다 점점 더 삭막해져 갔다. 이후 지원이 끊긴 채 거리를 떠돌던 중 우연히 작은 절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평온한 승복과 차분해 보이는 스님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사찰에서도 실질적 보호나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는 곧 그곳의 권위구조, 외면적인 도덕과 자신 사이의 괴리를 감지하게 된다. 그는 사찰의 경전을 흉내내고 어설픈 철학을 외치며 첫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가면의 삶과 여성 대상 범죄 경찰은 수년간 각지의 상담실, 명상센터, 사찰 등에서 박현우를 사칭한 혜연우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목격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여성, 특히 상실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따뜻한 척 어깨를 빌려주는 척했다. 경찰신문에서 혜연우는 여자들은 약하다, 말 몇 마디,
성경이나 불경 구절 몇 개만 읊어도 쉽게 빠져든다라며 전혀 죄의식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진술은 일반적인 후회나 반성이 아닌 마치 사회와 피해자를 비웃는 듯 냉소로 가득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약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끌려온 것이라 강변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그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나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기회를 쫓았을 뿐,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의 입에서 쏟아진 무자비한 논리는 모든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범행 당시 심리와 감정, 특히 경찰은 자매 사건과 사찰의 여아 살인에 주목했다. 범행 당시 두려움을 못 느꼈나? 라는 질문에 혜연우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저버린 순간 나는 더 이상 동정할 이유가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엔 오직 분노와 해방감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상처받은 피해자라며 세상이 자신을 내팽개친 것에 대한 응징이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현장 감식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하고 하루 전부터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했으며 손에 남은 상처를 휴지와 밴드로 임시 봉합한 채 흔적을 지워갔다. 경찰은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을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자기 합리화와 왜곡된 세계관 수사 과정에서 혜연우는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했다. 나처럼 세상을 잘못 만난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왜 없느냐. 모두가 나를 비난하지만 이 세상은 본래 약육강식이다. 그는 반복해 비슷한 논리로 자신을 옹호했다. 경찰은 진술분석 전문가와 심리학자까지 투입해 냉혈 범죄자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동시에 그가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내면적 불안과 분노에도 주목했다. 그의 방어적 태도는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었어도 피해는 발생했을 것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독특한 심리 구조가 밝혀졌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불필요한 반론은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마지막 진술과 사회적 충격 재판 직전 그는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운명이었다. 이 단 한 문장이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재판정 역시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사회적 파문을 남겼다. 피해자의 가족, 생존자, 경찰과 법조인들 모두 그의 스스로 가둔 세계와 비뚤어진 자에 경악했다. 박현우, 즉 혜연우는 마지막까지 눈 하나 깜빡임 없이 스스로의 폭력과 냉담을 정당화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시리고 무겁다고 강변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신속한 정의의 실현. 사형 선고의 전말 박현우, 법명 혜연우의 체포 이후 사건은 신속하게 사법 절차로 넘어갔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는 매우 예민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번의 살인, 그것도 약자와 신뢰를 저버린 엽기적 범죄였기에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주요 언론들은 연일 사건 처리의 진척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지역사회와 종교계도 각종 성명을 발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증거와 범행 고백 법정에서의 냉혹한 기소가 확정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규모 방청덧 참관이 허용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압도적 증거, 현장 CCTV, 핏자국과 지문, 피의자가 남긴 필체, DNA, 그리고 범인의 고해성사나 다름없는 진술 녹음,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의 구체적 진술을 잇따라 제출했다. 박현우는 이례적으로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의 진술 태도는 한없이 냉정했다. 나는 지금껏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 법이 나를 심판해도 내게 인생은 이미 끝났다. 그는 잠시도 죄책감이나 후회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석에 앉아 오히려 관객석을 조용히 둘러보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덤덤하게 진술을 이어갔다. 가족의 절규와 사회적 충격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술은 법정 분위기를 한층 더 냉각시켰다. 김자매 어머니는 내 딸들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믿었다. 그 믿음을 짓밟은 사람이 법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울부짖었다. 경기도 사찰에서 참변을 당한 소녀의 할아버지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사회가 저런 괴물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라 토로했다. 한편 법정 밖에서는 종교계 대표 및 시민단체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가짜 신앙범죄 무관용, 정의로운 사회, 약자 보호를 외쳤다. 국내 주요 포털에는 심신미약 감형 반대, 재범 위험자 치료 강화, 종교인 신뢰 회복 대책 등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법원의 판단, 사형 판결의 이후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3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정상 참작의 여지 없는 한계 상황이며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고형이 불가피하다.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극단적 범행 잔혹성과 치밀함. 2.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3.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심리 전문가의 악성 성격장애 진단. 4. 사회적 경계심 제고 및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 박현우에게는 사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일부는 눈물과 분노를 터뜨렸다. 박현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지막 법정 진술은 짧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형 집행과 사회적 여운 사형이 선고된 후 교정당국은 그를 교도소 내 독거실로 이감했다. 수감 생활 동안에도 그는 타인과 거의 접촉을 끊었고 간헐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가족 접견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언론 접촉을 거부했다. 언론과 여론은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교훈에 집중했다. 사법적 정의의 신속함, 종교 권위의 맹목적 추종에 대한 경계, 약자와 피해자 구조의 재정비 등이 대대적으로 논의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의 엄정함뿐 아니라 예방적 복지 심리 치유 체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인식의 변화. 이 사건 이후 국내 종교기관에서는 신도 및 봉사자 관리, 외부 출입자 신원 확인, 상담가 자격 증명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 역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새로 마련했고 소녀 여성 보호시설과 상담센터에 적극 지원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은 트라우마 치유 모임, 피해자 돕기 기금, 조성운동, 범죄 피해 재발 방지 서명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언론 보도, 다큐멘터리,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성찰하고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법정은 끝났지만 남겨진 질문과 상처는 한동안 사회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의는 실현되었으나 안전과 신뢰 회복, 그리고 새로운 경계와 윤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다.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된 뒤에도 박현우, 혜연우의 범죄가 남긴 상흔은 피해자 가족, 생존자,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단순히 한 범죄자의 처벌로 끝맺을 수 없는 일상의 틈마다 드러나는 불안과 상실감,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 파괴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직접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심리적 사회적 후유증, 지역사회 내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문화와 제도에 남겨진 긴 여운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5. 유가족과 생존자, 일상 속의 삶의 무너진 범죄 현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가까웠던 유가족,
피해 여성들의 경우 극심한 불안, 우울, 죄책감 등 복합적인 심리 증상을 호소했다. 평범했던 일상 공간, 거실, 사찰, 동네 골목 등 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각인되었고, 심지어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불현듯 기억이 떠올라 잠 못 이루거나 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유족들은 다시 누군가의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고,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아도 딸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히 한때 해연우의 설교를 믿고 따랐던 여성들은 자책과 분노, 자기 신뢰 상실감에 시달렸다.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숨기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들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는 폐쇄적 생활을 이어갔다. 6. 지역사회와 집단 트라우마 확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인천과 경기도 시골 마을, 그리고 여러 사찰은 한동안 침묵과 불신의 공간이 됐다. 범행에 악용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망이 흔들렸고, 주민들끼리조차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크게 늘어났다. 마을 간담회에서는 이제 외부인을 함부로 환영하거나 봉사자 얼굴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이상한 낌새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이 급상승했으며, 지역사회 일부는 저런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어디가 안전한가? 라는 집단 불안에 휩싸였다. 학교와 복지관에서는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긴급 도입하는 곳도 있었다. 7. 종교와 상담계, 신뢰에 드리워진 의심. 이 사건은 정체불명의 상담사, 가짜 승려, 스피리추얼 멘토 등 비공인 종교 상담업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을 남겼다. 사찰과 명상센터의 운영자들은 희생자 추모제를 열며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시민들은 무분별한 신앙상담 비즈니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교기관과 상담센터들은 신원 인증 강화, 공개 출입 제한, 내부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자정 노력을 강화했다. 한편에서는 해연우의 교묘한 접근 방식과 거짓말, 구원 깨달음을 믿기로 한 심리적 착취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지를 다시금 경계하는 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졌다. 전문 심리학자들은 종교적 위장범죄가 일으키는 피해는 신체 재산 이상의 깊은 혼돈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공동체적 CPTSD,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염려를 표했다. 8.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각성, 충격적인 비극 이후 정부와 국회, 정부 산하 여러 기관들은 서둘러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종교인 자격 심사 강화, 불법 상담업 신고센터 활성화, 공인상담사 도입, 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화, 위험 신호 포착 시스템 등 실질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경찰과 검찰은 약자 보호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모든 수사 정책의 우선 가치로 재선언하게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교육계, 지역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 심리지원 한라인, 불법 거짓 종교 경계운동 등 다양한 민간 주도의 예방치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커뮤니티 중심의 감시와 예방 안전 문화를 새롭게 가꾸자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었다. 9. 문화적 영향과 회복을 위한 모색 사건 이후 미디어와 예술계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지역사회 트라우마를 주목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뉴스 심층 기획, 소설, 심지어 연극과 뮤지컬까지 만들어졌다. 트라우마를 회복하려는 워크숍, 사찰의 안전한 명상 모임, 종교기관 내부의 피해자 상담 코너 등 아픔을 직면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프로그램들도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사건을 겪은 이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에겐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다. 이제는 믿음조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두렵다. 는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는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10.
남겨진 질문과 새로운 사회적 윤리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 신뢰와 경계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종교와 상담, 약자 보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중대 질문이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악인을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되 동시에 공감과 돌봄의 손길을 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건의 여파는 법적 정의와 별개로 긴 시간 우리 사회의 관계와 상호 신뢰, 약자 보호 패러다임에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다. 상흔은 남았으나 모두가 조금씩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또 한 걸음이 이어지고 있다.